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번에 법률 체계,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분야, 그 다음에 지금 의료 분야까지 다양한 전문 직종이 큰 도전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그 세부적인 도전의 내용들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결국 인공지능으로 전문가의 시대는 종언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한번 답을 내려보거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그러기 위해선 전문직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직이라는 건요, 1차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남들과 차별화된 그 분야의 어떤 노하우나 지적인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저는 대학도 안 다녔고요. 집에서 독학으로 의학 공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꽤 많아요. 그리고 진짜 물어봤더니 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우리가 의사라고 불러주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 사람이 정말 그 전문 지식을 온건하게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런 걸 확인하는 시험 같은 게 있고요. 그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을 가지고 입회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입회한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형태로 규제가 됩니다. 이 규제가 된다는 건 더 옥죄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틀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칼을 들이대면 이건 범죄 행위죠. 근데 의사가 누군가의 몸에다 칼을 들이대는 건 범죄 행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남의 배를 가를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의사입니다. 즉,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일정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에서 용인되는 어떤 수준의 행위까지는 허용하고 그 이상은 안 됩니다라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를 다시 새로이 세팅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대신 대부분 이 세팅을 할 때 우리 일반인들보다 훨씬 넓은 힘을 주겠죠. 전문가들에게는. 그 힘을 주는 대신 그분들에게 하나의 책임도 부여합니다. 공동 가치에 꼭 구속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생각한다든가, 얼마 전에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우리나라 의사들이 다 거기 내려가서 자원봉사해가지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다 도망갔었는데 어떻게 한국의 의사는 먼저 달려가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외신에 보도가 난 적이 있었고요. 자, 바로 그래서 전문직이란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한 전문 지식 내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일정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선발될 뒤에 입회한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허용하고 있는 대신 그 행위를 공동 가치에 의거해서 하도록 규제하는 직업군들을 지칭한다. 바로 이게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직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야, 남다른 탤런트, 남다른 난리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회에서 남다르게 대우받고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이래서 그동안 우리가 쭉, 야, 너도 전문직이 돼야지, 너도 사자 직업을 가져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인공지능이 대두되고 나면 크게 두 가지 큰 흐름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전문직들이 업무하기 훨씬 더 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나 혼자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같이 진단해 본다고? 그럼 내 생각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생각도 슬쩍 물어보는 꼴이 되고 토의하는 꼴이 되니까 편리해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내가 혹시 놓친 것도 그 친구는 물어봐주면, 아, 맞다, 그것도 체크했어야 되는데, 이런 장점들은 있어요. 그 다음에 큰 배를 건조한다든가 빌딩을 설계하는 사람들 역시도 나 혼자 설계를 했을 때보다는 전반적인 모듈을 어떤 인공지능에게 넣어주고 설계 프로세스를 걔가 가져 나온 것을 바탕으로 내가 다시 그 파인 튜닝만 좀 하면 그러면 설계가 끝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숙련된 전문직들이 일을 하기가 훨씬 편해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것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냐 하면요, 기존 전문직 중에서 일부 어떤 레이어에 있는 사람들이 붕괴되거나 구조를 개편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걸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화면이 바로 요건 것 같아요. 이게 몇 해 전에 종료됐던 미드인데요. 닥터 하우스라고,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도 이 미드 참 재밌게 봤는데요. 이 미드가 참 재밌었던 이유는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인공인 닥터 하우스인데, 이 닥터 하우스가 정말 천재적인 의사예요. 그래서 이 다른 뒤에 있는 분들도 다 의사예요. 뭐 영화에서 보면 뭐 존 소킨스 나오고 막 어마어마한 프로필을 가진 엄청난 사람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에는 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스토리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어떤 이상한 환자가 생겼는데 이 환자가 무슨 병인지 몰라가지고 나머지 이 흰색 옷을 입은 기존 의사들이 쩔쩔맵니다. 그럴 때 닥터 하우스가 딱 나와가지고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그 환자 뭐가 어떤지 챙겨봐. 그리고 뭐가 어떤지 봐봐.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알아보라고 해요. 그럼 이분들이 직접 다시 그 환자에게 피를 뽑거나 아니면 다시 뭐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가지고 진짜 그런지 확인을 해서 다시 이 닥터 하우스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닥터 하우스가 거기에서 그렇게 뭐가 있을 줄 알았어. 이 환자는 뭐야? 하면서 막판에 딱 어떤 병명을 지정을 해주죠. 그러면서 수술을 어떻게 해라. 아니면 어떤 약을 줘라. 이걸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사를 하더라도 이 캐파시티가 훨씬 차이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생기고 나면 인공지능이 굉장히 보편타당한 수준으로 개발이 되고 나면 하우스는요 이제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거는 인공지능에게 시키고 그리고 받으면 되는 거죠. 굳이 이 사람들에게 시킬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훨씬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회사에서 서로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이 직장 동료들하고 항상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저도 예전에 조직 생활을 했었을 때 저희 팀의 후배님 한 분이 뭐 저랑 좀 뭐가 의견 충돌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냥 제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냥 아이고 뭐 그걸 이렇게 꿍하게 생각하냐, 난 그런 의미는 아닌데 섭섭했다면 풀어 하고 갈 텐데 이게 또 여성분이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풀기도 좀 그렇고 애매해서 좀 서먹서먹한 기간이 좀 있었었는데 그 기간이 회사 가기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우스 입장에선 내가 굳이 언제든지 내가 시키면 밤 새벽 3시든 4시도 일을 해주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굳이 고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닥터 하우스 같은 일정 수준 레벨에 오르지 못한 전문직들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체될 가능성이 많고 대신 하우스는 점점 더 소수의 하우스 같은 이런 의사들은 점점 더 편하게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변화될 전문직의 모습은요,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서브 전문직들은, 그러니까 자기 일을 도와줄 서브 의사들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고율과 실패율이 크게 감소할 거고요. 재교육 기회가 스스로 제고됩니다. 왜? 인공지능과 같이 일을 하면서 나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바로 이런 게 앞으로 전문직이 직면하게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전문직들은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그 전문직들의 산업 생태계가 또 크게 바뀌어갈 건데요. 지금은 맞춤복을 만들고 있는 게 전문직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는 기성복으로 그게 바뀝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교수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 환자를 처치하거나 아니면 이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법률 중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머리에 완벽한 DB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전문직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환자 왔구나, 이런 소송 의뢰인이 왔구나, 아니면 이런 배를 건조해 달라는 거구나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내가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이들 전문직이 이런 일을 하는 걸 가만히 보면 굉장히 복잡도가 높은 루틴한 일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인지 아닌지 우리가 진단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증상들 있잖아요. 그 증상들을 전부 있었을 때 그렇게 열이 나고 뭐가 있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 진단할 수 있는 병명이 예를 들어서 324가지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뭘 봤더니 어떤 걸로 줄어들고 뭘 봤더니 더 줄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잡한 알고리즘이 있는 루틴한 일이거든요. 그게 사실 전문직이거든요. 우리가 변호사 업무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판례들 중에서 이 소송과 적합한 판례를 딱 찾아서 그걸 가지고 들이밀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인데 그 판례를 어디서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우리나라 판례 DB가 이렇게 구축되기가 잘 안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인공지능 그 DB를 구축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머릿속으로 맞춤형이라고 생각했던 게 알고 봤더니 기성복이 되는 거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DB에 의해서
A 유형이네, B 유형이네, C-D, 이 D 유형이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전문직의 업무라는 것이 맞춤에서 기성으로 철저히 바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 업무를 하는 방식이 대면에서 언택트, 비대면으로 바뀌어가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변호사 때문에 직접 보지 않고 우리가 상담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 진료가 좀 더 우리에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다 보면 집에서 피 뽑는 진단 키트로 피 뽑아서 단말기 집 앞에 집에 있는 PC에 연결되어 있는 단말기에 딱 넣어놓으면 PC에다가 바로 당뇨 수치랑 뭐 중요한 것들이 바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주요한 의료 정보들을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전문직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아까 서브 의사와 메인 의사의 그런 그 메인 의사가 되지 못하면 결국 여기서는 도태되는구나 생각되기 때문에 훨씬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한국인 의사들끼리 경쟁하고 저기 베트남 의사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과 또는 외국인과 이렇게 경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의사와 일반인과도 경쟁을 하게 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의사가 하는 일을 AI 바이오 센터가 하게 되는데, AI 바이오 센터에는 의사도 물론 거기 직원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엔지니어겠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소프트웨어 개발한 사람의 솔루션하고 의사가 대결하는, 즉 일반인하고 전문직이 대결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화 발전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것들이 국가마다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결국은 풀 수밖에 없어요. 예. 계속 이 규제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술 개발의 형태를 막는 데 성공한 제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적인 서비스, 이건 뭐다? 아팠을 때 의사가 시키는 것만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선도적으로 내가 이번에도 그냥 뽑아봐서 뭐 어디가 아플지 한번 내가 그냥 알아서 한번 해봐야겠다. 예방성, 그리고 그 예방을 바탕으로 뭔가 진단을 받으면 내가 좀 더 이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뭘 해봐야지 스스로 자가 서비스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표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프 선수입니다. 마비 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아주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골프 좀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프로 전향을 거부하고 프로와 아마추어 세계 주요 대회를 출전해서 연이어 우승합니다. 진짜 타고난 골퍼예요. 예. 프로도 갔다가 거기 다 작살내고요. 아마대회 가서 거기서 다 작살내고 이런 선수예요. 그러다가 28살에 골프계를 은퇴합니다. 왜? 더 이상 여기선 내 적수가 없구나. 정말 오만한 표현이죠. 내가 28살인데 여긴 뭐 내가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적수도 없고 재미없네 하고 이 사람은 변호사가 돼요. 정말 지금 인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네. 자, 그러고 이쪽을 보세요. 종교가 지배하던 그 시절에 사제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철저히 고수하길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어나 영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걸 끝까지 막았어요. 왜? 라틴어는 일반인들이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성직자만 배울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 당시 성서라는 것은 법률과 똑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로서. 그런데 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철저히 나를 통해서만 전달받을 수 있게끔 되는 건 굉장한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틴어 말고 성서가 다른 책으로 번역되는 건 그건 하느님이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오랫동안 우겨왔었죠. 그래서 자신의 권한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었지만 이것도 간단한 창작의 욕구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보고 싶어, 독일어로 번역해보고 싶어, 스페인어로 번역해보고 싶어라는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결국 막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라틴어 말고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사제들의 지위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이미 골프 분야에서 최고의 반열에 오른 다음에 여기가 내 땅이니까 난 여기에 안주할래 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진출해서 또 다른 커다란 대업을 이룬 사람의 모델과, 그래서 이분은 그 뒤로도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사셨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소한 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직업군은 전혀 다른 말로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업무 파트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루틴한 방식으로 계속 하려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성공한 창업자들, 많은 당대의 최고의 반열에 올랐던 창업자들이 실패한 경우들이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왜 실패했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실패할 때까지 했던 경영 방식은 그 사람이 그 반열에 올라갈 때까지 성공을 그 사람에게 가져다 줬던 그 경영 방식을 계속했는데 왜 실패했는지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옛날에 그분이 이 경영 방식으로 계속했을 땐 성과가 나왔던 세상이었었던 데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더 해봤자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그게 안 수용될 때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는 가게를 지금 열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뭐 CD나 카세트 테이프 판매하는 회사를 열어보겠다. 그게 지금 안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남들이 이미 하고 있는 루틴한 공식을 반복한다면 뭔가 내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공지능과 관련된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새로운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